정부 선박 간의 대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중국과 일본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파오 문제를 놓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 선박 간의 대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 대규모 반일 반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갸오이도 부근 해역에 도착해 조업을 시작하자 일본은 기관포를 장착한 1000톤급 대형 순시선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센카쿠와 쿠릴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분쟁 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그 독도 특강에서 만나봤었죠. 자, 이렇게 다시 또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EBS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봉균입니다. 네, 지금 이 독도 특강, 독도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독도는 우리의 영토다. 명백하게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요 근래에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뭔가 좀 심각하구나 라는 것들은 느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역사적인 또는 지리적인 어떤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최태선 선생님이 이러한 분쟁 지역에 대해서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분쟁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분쟁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일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그 다음에 러일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입니다. 근데 지금 분쟁 지역의 명칭을 보면은 열도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열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열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판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류판과 해안판입니다. 그런데 이 대류판은 밀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특성이 있고요. 해안판은 비교적 밀도가 무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판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류판을 위로 솟아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무거운 해안판을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따라서 산맥이나 섬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판 중에서 가장 큰 판은 바로 태평양판으로 해안판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판이 바로 유라시아 대류판, 대류판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판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해안판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다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무언가 바다에 깊은 계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바다의 계곡, 해구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대류판은 솟구쳐 올라가게 되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산맥이나 섬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섬 모양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카쿠 열도 판의 경계를 따라 이렇게 모양지어 있고요. 일본 열도 역시 판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쿠릴 열도 또한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도를 정확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활, 호자, 모양상자, 열도를 써서 우리가 호사열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육지의 경우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공간으로서 그 경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양의 경계는 불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신해양 시대입니다.
자, 이러한 해양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해양이라고 하면 다른 국가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 그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해양은 석유, 천연가스, 망간, 니켈과 같은 각종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는 이처럼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장하면서 이러한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배타적 경제 수역 지도가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획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육지입니다. 우리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할 때도 있고요. 제일 바깥에 위치한 섬으로부터 기준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은 크게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는데요. 이 기준선이 되는 곳으로부터 영해의 경우는 12해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접속수역 24일이고요. 자, 현재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EEZ라는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Exclusive Economic Zone입니다. 배타, 남을 뺀다라는 뜻이죠. 이코노미, 경제적인 존 수역입니다. 따라서 이 구역이라는 곳은 다른 국가는 쓸 수 없고 해당 국가만이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구역입니다. 또 어떻게 끊냐를 보면 영해를 끊는 선과 동일한 선에서 일단 이렇게 200해리를 끊게 되고요. 근데 이 영해라는 곳은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기준선은 영해와 똑같이 끊지만 이 200해리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이 수역부터가 바로 EEZ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국은 이러한 EEZ의 중요성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EEZ를 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UN 해양법이 1982년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82년 맺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발의되지 않고 있다가 1994년이 되면서 이러한 유엔 해양법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0해리를 끊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200해리를 끊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바로 중복되는 수역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역은 한일 중간 수역으로서 우리가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역시 각자 200해리를 끊다 보니까 역시 중복되는 수역이 생겼고요. 바로 여기에도 현재 보다시피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현재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중복 수역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과 분쟁이 이제 발생이 되는군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네. 센카쿠 열도 그 분쟁 지역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좀 먼저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멋진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센카쿠 열도의 위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카쿠 열도는 일본 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지점에 있고요. 중국 대륙 동쪽에서 35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센카쿠 열도입니다. 바로 중국말로는 다오위다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실제 면적을 보면 알겠지만 6.32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이다시피 5개의 무인도와 2개의 암초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냥 섬이에요. 그죠? 네. 굉장히 작은 그런 섬들인데, 자, 이 섬을 갖고 지금 전투 준비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지금 이 언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이유겠죠. 네, 경제적으로 중요하니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서는요, 또 역사에서 그 이유를 또 찾아내려고 하죠. 자, 이 센카쿠 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적 명분, 역사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센카쿠 열도의 어떤 그 문제, 역사의 어떤 그 논쟁의 출발점들을 쭉 찾아가다 보면 우리나라와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저는 지리적 설명에서 잘 모르겠고 역사를 잘 몰라서는데
이 센카쿠 열도의 분쟁이 왜 우리나라와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네. 재밌어 보이는데요. 재밌죠? 네. 자, 이 센카쿠 열도 여러분들도 참 갑자기 센카쿠 열도에 왜 우리나라와 연결이 될까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시게 될 텐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894년으로 넘어갑니다. 이 1894년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내걸면서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조선 정부에서는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군대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병이 되는데 10년 전에 이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하나 있어요.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어느 한 군대를 파병할 당시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에 통보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일본에 통보했고 이 기회에 바로 청나라의 영향력을 이 조선에서 말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해서 일본 역시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왜 파병했을까요? 네, 바로 전쟁, 청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병이 된 것이죠. 자, 이 청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덩치 큰 청나라, 아직은 힘이 없을 일본. 그러나 예상 외로 일본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청나라 군대는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이 청나라 군대가 패배하면서 이제 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죠. 그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은요, 굉장히 많은 지역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센카쿠 열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역사를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데 네. 결국 요지는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센카쿠 열도가 일본으로 영입되었다. 이런 요약이면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잘 정리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표가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하나씩 볼게요. 일단 그 분쟁의 어떤 그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했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센카쿠 열도가 넘어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일본으로. 자, 요 지금 회의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일본 측에서는 이거 줘, 저거 줘,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참 이 중국 측으로서는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은 계속적인 제국주의 팽창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쭉쭉쭉 팽창하다가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패하게 됩니다. 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결과를 정리하게 되는 건데요. 일본은 패전국이 되는 것이죠. 패전국이 되니까 또 많은 걸 또 내놔야 되겠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좀 체결하는 장면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센카쿠 열도를 지금 미국 쪽으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사실 이 센카쿠 열도가 이 과정 속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부터 1969년 사이에 UN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에서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 말도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원 탐사를 이 센카쿠 열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관심이 없던 이 센카쿠 열도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바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었군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센카쿠 열도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그 흐름을 한번 좀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72년에 이제 이 미국이 말이죠, 이 오키나와를 반환을 합니다. 이 오키나와를 반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센카쿠 있죠? 이 센카쿠도 지금 이제 그 장면인데요. 센카쿠도 일본에 넘기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근데 강봉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카쿠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주목받게 되면서 이제 이 센카쿠와 관련이 있었던 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중국이었잖아요. 이 중국이 강력하게,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이 미국이 일본 측에 지금 센카쿠를 지금 넘기고 있는 이 과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분쟁이 이제 수면 위로 휙 떠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이후로 뭐 일본 극우단체가 그 센카쿠에다 등대를 설치하려고 또 대만인들도 국기를 개항하려고 끊임없는 그런 분쟁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 근래에 그런 어떤 그 분쟁의 그 폭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자, 그 장면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도쿄도지사, 바로 이시하라 신타로, 바로 이 사람이죠. 이시하라 신타로가 사실은 이 센카쿠가 지금 그 개인 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을 도쿄도에서 이것을 매입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는요, 아예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사들이겠다, 국유화시키겠다라고 나옵니다. 자, 개인 소유의 섬을 국가가 사들여서 관리하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자신의 영토 주권 의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천명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이러니까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서 그 분쟁이 아주 그 절정으로 좀 치닫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내는데요. 지금 좀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중국 경비정과 일본 경비정이 막 대치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반일 시위가 아주 격렬하게 전개되는 어떤 모습들. 이것뿐입니까? 또 일본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제는 또 반중 시위가 또 아주 격렬하게 전개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센카쿠 열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즘 지금 목격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센카쿠 열도 이런 분쟁 말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의 그 분쟁이 또 있죠. 네, 바로 이 쿠릴 열도입니다. 그래서 이 쿠릴 열도는 지금 현재 일본이 센카쿠 열도와 좀 다른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지리 선생님이니까 일단 지리적인 위치를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센카쿠 열도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열도입니다. 일본 열도 또한 이 태평양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열을 지어서 우리가 일본 열도라고 부르죠. 근데 이 일본 열도의 가장 마지막 위쪽에 위치한 섬이 바로 확대된 부분입니다. 홋카이도 열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생님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제 캄차카 반도, 바로 러시아 가장 동쪽에 튀어나온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릴 열도라는 곳은요, 바로 이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와 그다음에 일본의 이 홋카이도 섬 사이에 위치한 56개의 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쿠릴 열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과 그다음에 러시아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오호츠크해의 경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쿠릴 열도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학습을 했듯이 이 쿠릴 열도도 역시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사진이 등장하는데 누구인가요, 태태 선생님? 여러분들은 누구 같습니까? 인디언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일본인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자, 이들은 바로 아이누족, 아이누족입니다. 자, 이 아이누족은요, 여러분들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강몽 선생님이 설명 잘 해주셨죠. 여기 지금 홋카이도, 그다음에 살린, 쿠릴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집중적으로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16, 17세기가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나라냐고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면 참 좋겠지만 바로 러시아예요. 이 러시아가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동항 때문입니다. 부동항 뭘까요? 얼지 않는 항구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 이 지역은 워낙 춥습니다. 겨울은 너무 춥겠죠. 그러니까 항구 자체가 이제 얼어버리니까 배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뭔가 어떤 해외의 어떤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네, 늘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항구, 부동항이 러시아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죠. 자, 바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요구에 적합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러시아인들이 또 넘어오기 시작하고 이 18세기쯤 되면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어떤 그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분쟁의 일지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아, 또 표가 나왔습니다. 네. 역사는 표를 좋아합니다. 자, 하나씩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쿠릴 열도가 어디인지만 좀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 쿠릴 열도를 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자신의 영토다, 이렇게 분쟁, 이 지역이구나라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5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쟁들이 이제 막 벌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러일 화친 조약을 체결할 때 이투르프와 우루프 그 사이를 국경선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투르프와 우루프. 여기 이제 이투르프고요. 여기 우루프예요. 여기를 경계로 해서 러시아, 일본.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영토는 나뉩니다. 자, 이투르프와 우루프. 이쪽이 일본, 이쪽이 러시아였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요. 요 이투르프 요 아래쪽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홋카이도에 붙어 있는 섬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여기가. 자, 지금 맨 처음에 요 이투르프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섬들은 지금 일단은 이 러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일본의 영토로 일단은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1875년에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요. 사할린 전체의 러시아의 영토, 사할린을 이제 러시아가 가져가고 쿠릴 열도를 일본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서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할린입니다. 그죠? 이 사할린을 러시아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쿠릴 전체, 이 쿠릴 열도 전체를 일본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조약을 1875년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아까 제가 지금 주목하라고 하는 그 섬들이 있었잖아요. 요 섬들보다 더 많은 그런 섬들을 지금 가져간 상태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1905년, 1904년에 전개되었던 러일 전쟁이 있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1894년 청일 전쟁, 10년 뒤 1904년 러일 전쟁. 그 러일 전쟁에서도 역시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에 대한 대가를 가져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지금 이제 조약을 좀 체결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여러분들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테두리 쳐져 있는 게 지금 일본에 소유가 된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전까지는 지금 쿠릴 열도, 홋카이도와 쿠릴 열도 전체를 지금 가져가고 있었는데 자, 지금 어때요? 어딜 더 가져갔습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 쳐져 있죠. 여기 어디예요? 사할린. 사할린 일부를 일본이 전쟁 승리의 대가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청일전쟁에서 봤던 것과 같아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네, 뭐 요동반도 할양, 대만뿐만 아니라 센카쿠도 이때 가져간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러일 전쟁에 일본이 이겼으니까 사할린도 이만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자, 센카쿠 열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팽창이 쫙 전개되다가 그 마지막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패전국가가 됩니다. 이러면서 다 이제까지 가져갔던 걸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설명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가져갔던 것들을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내놓아야 될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제2차 대전 후 포츠담 선언 이후에요. 자, 이 포츠담 선언 그 수뇌부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네, 이 쿠릴 열도 사할린
여기 이제 이 과정 속, 2차 대전 과정 속에서 지금 소련이 여기를 점령을 해버리거든요. 소련이 점령을 해버리면서 여기가 지금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주목하라고 했던 부분, 요 섬들 있죠? 요 섬들이 지금 러시아 영토가 되어버린 겁니다.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우리 이거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가지고 센카쿠 열도가 미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이제 그 강화조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 밑에, 아까 요 네 섬을 지금 주목하라 그랬는데, 요 두 개는 좀 달라. 요 두 개는 달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1956년 일소, 이 당시엔 소련이잖아요. 일소 공동선언 이후에 러시아가요, 시코탄, 하부마이 군도 일본, 그래, 너희들 주장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두 개 있잖아요, 여기 두 개. 요거, 이 정도는 돌려줄 수 있어. 이러면은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이 과정에서 1960년 미일 안보 조약 개정을 할 때, 이 소련이 지금 이 시코탄 하부마이 군도 일본에 반환 동의했었는데 이걸 다시 철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아예 예초부터 이 쿠나시르, 이투르프까지 반환해달라.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까지도 반환해달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어떤 그런 분쟁들이 끊임없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런 걸까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분쟁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릴 열도, 사실 이 주변에도 석유, 금, 황과 같은 각종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그러한 게 있는 거죠. 또한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국토의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넓지만 사실 이 동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태평양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 쿠릴 열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니까 이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 공통점이 참 많죠. 열도라는 것도 비슷하지만 사실 경제적인 목적을 둘러싸고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교통의 요지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이러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참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일본이 지금 상당히 좀 모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쿠릴 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지금 이걸 반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분쟁의 중심에 지금 일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 분쟁 지역의 사실 내용을 보면요. 어떠한 이성적인 논리, 정확한 기준이 없고 잣대 또한 없습니다. 그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방식,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그 분쟁의 방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자신의 어떤 영토 주권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지도에서 보이고 있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어딘가요? 오키노도리.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오키노도리. 이 지역인데, 참 묘합니다. 이 오키노도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재미있는 어떤 그런,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 이 동경에서 여러분들 지금 17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작은 암초였어요. 작은 암초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은 암초에다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게 암초에다가 뭔가를 지금 인공 구조물들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암초에다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요. 방파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하나의 그 인공섬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을 지금 시켜놓은 거죠. 그 작은 암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최남단 영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암초를 지금 섬으로 바꿨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한눈에 봐도 이렇게 원형의 둥그런 인위적인 섬을 만들었겠죠. 자, 자리를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과 암초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섬이라는 거는 항상 해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암초라는 것은 사실 거의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해수면 아래에 있고요. 가끔씩 해수면이 낮아질 때에만 이렇게 육지가 아니라 해수면 위로 그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암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이냐 암초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양법 제121조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암초는 이제 섬으로 볼 수 없는데요.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초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암초를 기준해서 영해를 설정할 수 없고요.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분명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영해의 기준선이 되고 또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로 이 기준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바로 그렇죠 오키노토리를 이러한 암초였던 것으로 인위적인 섬으로 바꾼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현재 편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일본 여기 본토에 이렇게 열도가 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각각 정말 작은 섬들이 일본 이 열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섬들을 이렇게 편입하고 있고요. 실제로 섬이 아닌 암초를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겠죠. 영해를 확장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대된다면 풍부한 어족 자원도 그렇죠, 가져갈 수 있고 또 이 일대에 있는 망간이나 니켈과 같은 자원 또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이러한 오키노토리와 같은 곳을 그렇죠 인위적인 섬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네. 아까 그 지도를 봤는데, 야, 이거 엄청나게 그냥, 여기 인공섬으로 만드는 순간 그냥 막 엄청나게 배타적 경제수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게 네. 놀라운, 이게 좀 아이들 표현에 가면 그 땅 따먹기 아닙니까? 이 땅 따먹기. 그런 거죠. 야, 예. 대단하다. 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와 같이 중요한 그런 암초가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바로 암초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도 어디에 위치해 있냐 다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영토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거기에는 서귀포시 소수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마라도입니다. 자,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고요. 중국 대륙에서는 290km 떨어져 있습니다. 보다시피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더 가깝다라는 그런 측면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이어도에 관련되는 바로 또 다른 고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00년에 영국의 상선 소크트라호가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암초라는 거 앞서 들었듯이 해수면 위에 노출된 섬이 아니죠. 근데 지나가다가 바로 이 이어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제해도에 이처럼 소크트라 라학이라고 해서 이어도가 이렇게 국제해도에 당시에 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도 이어도에다가 무기 설치를 하면 안 될까 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어도에 대한 그 전설이 또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전설이 네, 있다고요? 전설인데 제가 해드릴까요? 아, 예. 네, 여러분들 그 이어도 하면요, 이 제주도 여인들한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참 예쁜 그림 지금 나왔죠. 정신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 각인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이어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멀리 나가는 그 지역이 풍랑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주 여인들의 그 남편 또는 아들이 이제 바다로 나가죠. 나가는데 무사히 돌아오면 좋은데 무사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랬을 때 이 제주 여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 바로 이 이어도에 가서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나중에 바로 남편과 아들이 있는 이곳 이어도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 이어도는 죽음의 섬일 수 있습니다. 예, 죽은 망자가 들어가는 그런 섬.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뭔가 어떤 현실 도피처죠. 예, 자신의 어떤 그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또 다른 피안의 어떤 세계. 그래서 죽음의 섬과 또 희망의 섬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어떤 이미지가 중복되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이어도는요, 아주 정신적으로 굉장히 각인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역시 그 역사 선생님한테 그런 스토리를 말하는 데는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이어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이어도는 사실 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어도의 전설 때문에 혹은 우리가 다양한 상호명에서 이어도를 쓰기 때문에 마치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영토의 가장 남쪽 끝은 마라도이고요. 이 이어도는 보다시피 거의 해수면 아래에 항상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라 하더라도 해수면에서 약 4.6m나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죠. 이러한 암초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이 이어도에다가 바로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해양과학기지, 이 암초에 설치되어 있는 이 역할은 뭐냐?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암초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선착장, 선착장은 아니고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착륙장도 보이고요. 여기 바람개비 같은 것도 보이죠. 바로 이 해양 일대를 과학조사를 하는 말 그대로 해양과학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상 자료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요. 이 일대에 이제 어선들도 드나들고 많은 배가 드나들겠죠. 해양의 구조 활동의 기지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어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이어도는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러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입니다. 네. 차이가 있네요. 좀 아니,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우리가 네. 너무 착한 건가? 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암초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해양과학기지 이런 걸 세워 가지고 어떤 그 해양 자료를 수집하는 맞아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네. 있는데 이쪽은 지금 이 암초에다가 이렇게 막 콘크리트 부어 가지고 그냥 섬을 만들어서 그 영토 막 영해를 막 확장 배타 경제 수요를 확장시키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좀 목적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센카쿠, 쿠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어도까지 한번 좀 이렇게 아우러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여러분들 많이 복잡하시죠? 정리를 지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센카쿠 열도. 자, 센카쿠 열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네. 시륙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시륙 지배는 일본, 반환 요구는 중국. 자, 요런 센카쿠 열도에 지금 얽힌 이해관계였습니다. 네,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지금 이제 쿠릴 열도입니다. 자, 위치 한번 잘 봐두시고요. 예, 쿠릴 열도. 특히 이제 남쿠릴 열도. 예,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죠. 자,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릴 열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까 그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이 쿠릴 열도 같은 경우에는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예요. 러시아고 반대로 이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로 이어도입니다. 이 이어도의 경우는 2012년 3월 바로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암초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중국이 지금 약간 소극적인 태도로 나아가면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 바로 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이어도 또한 분쟁의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됩니다. 이거 참 왜들 이렇게들 그냥 분쟁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그 복잡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렵사리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소의 관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원에 가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재판소에 해부하는 모든 사건과 이런 거에 대해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독도를 가지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자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법에 있습니다. 한 국가가 제소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당사국 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사실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제36조 2항에 보면은 강제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한 국가만이 그렇죠. 가자라고 해서도 강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의 경우 각 나라가 정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제 바로 36조의 2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없이 그냥 이 법으로만 가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지금 이제 자국에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이 영토 주권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 이 독도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센카쿠 열도, 이 센카쿠 열도에서 대만이 지금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일본은 또 이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일관성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분쟁들을 봤는데요. 네. 자, 이런 분쟁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또 공통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목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서 다 보이시죠? 바로 경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리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이득이 보인다가 아니라 보일 것이라고 예상만 된다 하더라도 자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 경제적인 어떤 이유 정말 중요하죠. 자, 또 다른 이유도 있었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어떤 그 고찰, 역사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분쟁의 과정 속에서 보면요, 그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센카쿠 열도나 쿠릴 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전의 어떤 여러 전쟁들, 즉, 제국주의의 어떤 그 팽창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뺏고, 또 빼앗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즉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분쟁 지역들의 어떤 씨앗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백한 영토인 독도 또한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일본과 중국이 우리 영토를 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지금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인 어떤 지리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금 자신의 영토라고 저렇게 지금 우겨대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힘이 약화된다거나 또는 이 동북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또 한번 제국주의적 어떤 침탈, 그런 야욕을 보이게 될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분쟁이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늘 갖고 가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국토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투철한 역사관을 가져야만 우리의 소중한 영토 그리고 영해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까지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또
러시아와 일본이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쿠릴 열도를 소재로 이 강의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국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 응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네, 멘트 준비하셨죠? 네, 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 우리의 것, 우리의 멋, 소중한 것, 살아있네. 기wak할 뽑았으면 몰아놓서로 끝을 보지 않으면 무대 섰더러 꿈에서 멀어져도 절대 서러워하지 않고 달려가 난 아직거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다 끝까지 한국 사랑이야. 모두 일어나 지금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야 큰 미래 일어나 들고 일어나 지금 들고 일어나 들고 일어나야 그래야 코리아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세게 코리아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세게 코리아 풍악이 울린다 풍악이 울린다 5천만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누가 나를 시험해 그 시험은 위험해 한 번 한다 하면 했다 하면 어마어마해 5천만의 함성이 우리의 소리야 한반도의 소리야 코리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다 끝까지 한국 사람이야. 모두 일어나 지금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야 큰 미래 일어나 들고 일어나 지금 들고 일어나 들고 일어나야 그래야 코리아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세게 코리아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세게 코리아 풍악이 울린다 풍악이 울린다 5천만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